정부가 이달 말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3년여 만에 장중 1,05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1분기까지는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에서 선보일 올해 혁신 제품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고가 요금제만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고 알뜰폰 업체들은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가계통신비를 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합니다. 힘들게 번 돈을 월세와 인건비로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최장 5년인 계약 기간이 끝나면 건물주는 높은 임대료를 새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계약 갱신 요구권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최장 5년으로 규정된 계약갱신 요구권이 짧다고 보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해 적정한 기간이 얼마인지, 부작용은 어떤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연구 용역을 준 상태다라면서 올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최장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고, 박주민 의원은 계약갱신 기간을 무기한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회 통과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말쯤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상가임대료 인상률은 기존 9%에서 5%로 제한됩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환산보증금 액수가 50% 이상 대폭 인상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로 환산보증금 이내에 있는 상가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 시 보증금과 월세 상환액을 합한 금액으로 이 금액을 넘는 상가는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에서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20만 원을 내는 자영업자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3억 2천만 원. 상가임대차 보호법엔 과밀 억제 권역인 성남의 환산보증금 상한은 3억 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건물주가 수백만 원씩 월세를 올려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만 돈을 벌고 임차인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현실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지난 8일은 3년여 만에 장중 1,05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이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1분기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원 오른 1,067.1원에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1,100원대를 유지했지만 이후 곤두박질 치면서 이달 2일에는 1,061.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담 발언을 통해 개입에 나섰지만 지난 8일 원달러 환율은 결국 3년 2개월 만에 1,060원 선이 깨져 장중 1,058.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외환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이처럼 내리막을 걷는 데는 달러화와 원화 양쪽에 모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지난 주말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 증시 호황으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강해졌고 반대로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화의 경우 3분기 국내 GDP 성장률 호조와 대북 위험 완화 분위기로 안정성이 높아져 가치가 더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다음 달부터 올림픽 여파가 이어지는 1분기까지는 원달러 환율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한국은행의 개입 가능성을 고려하면 원화 강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의 실적과 주가 전망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원달러 환율 하락의 부정적 영향을 근거로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18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내려잡고 주가가 횡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증시 호황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도 수출 비중이 각각 90%, 95%에 달해 1분기에는 환율 하락으로 인한 실적 감소와 주가 하락이 가장 큰 위험으로 꼽힙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IT 전시회인 CES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9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올 한 해 세계 가전 IT 제품의 혁신 콘셉트와 제품을 언론에게 먼저 공개하며 전 세계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1,400개의 가전 IT 업체들이 참여하는 2018 CES가 미국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 참가 업체 중 가장 넓은 2,800여 제곱미터 규모 면적의 삼성시티라는 전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공간을 통해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미래 라이프 스타일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언론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LED 기술이 적용된 146인치 모듈형 TV와 인공지능을 통해 저해상도 콘텐츠를 8K 수준의 초고화질로 변환해주는 85인치 8K QLED TV, 인공지능 플랫폼인 빅스비가 탑재된 2018년형 스마트 TV도 공개했습니다. 146인치 모듈형 TV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초소형 LED를 이용해 LED 자체가 광원이 되는 TV로 밝기와 명암비, 색 저연력 등 화질 영역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주문 생산 방식으로 판매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한다는 구상입니다. 146인치 마이크로 LED TV는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비로소 소비자가 원하는 크기에 원하는 해상도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LG전자는 이번 CES 부스 안에 인공지능 전시존을 따로 만들어 독자 개발 인공지능 플랫폼인 딥싱큐 등을 선보였습니다. 음성인식 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작동시키고 거실에서는 음성인식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전시한 것입니다. 아울러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화질칩인 알파9을 장착한 올레드 TV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알파9이 적용된 올레드 TV는 기존 올레드 TV 대비 노이즈를 절반으로 줄여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또 1나노미터 크기의 극미세 분자가 색 파장을 정교하게 조정해 보다 많은 색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슈퍼 울트라 HD TV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CES에서 올해도 한치의 양보 없는 기술 대전을 치를 것으로 보여 해외 언론과 소비자들의 평가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에 따라 최근 통신업계에선 자체적으로 요금을 인하하고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는 등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뜯어보면 고가요금제에 국한된 것이라 이 고가요금제로 고객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저가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 업체들은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은 멤버십 VIP나 골드 회원에 한해 멤버십 서비스 혜택을 늘렸습니다. 멤버십 할인을 받으면서 할인받은 만큼 포인트 적립까지 할 수 있는 2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횟수를 기존 6번에서 12번으로 확대한 겁니다. KT는 새해부터 8만원, 10만원대 요금제 가입 고객에 한해 기존에 9,900원에 판매하던 모바일 TV, 음악 등 콘텐츠 서비스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LGU플러스는 가격 인하를 통해 고가요금제 이용자 확보에 나섰습니다. LGU플러스는 11만원대의 최고가 요금제를 폐지하고 월 88,000원으로 기존 11만원대 요금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인상 등으로 줄어든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통신 3사가 일제히 고가요금제 혜택을 강화하면서 프리미엄 고객층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실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컨퍼런스 콜에서 고가요금제 비중을 늘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저가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 업체들은 최근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CJ옐로는 최근 월 33,000원의 데이터, 음성,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폐지했습니다. S1 안심모바일은 32,890원이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최근 41,690원으로 올렸습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뤄내겠다던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저가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 업체들을 고사위기에 빠지게 하고 고가요금제의 혜택을 늘리기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오늘 렉스턴 스포츠를 선보였습니다.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목표라고 합니다. 연 3만 대의 판매 목표를 제시하며 한층 더 고급스러워진 외관을 통해 픽업 트럭과 SUV 수요를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용차가 야심차게 내놓은 렉스턴 스포츠. 기존의 대형 SUV G4 렉스턴 기반의 짐칸에 덮개가 없는 픽업 트럭 형태입니다. G4 렉스턴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전면과 측면, 디자인 뼈대 역시 유사합니다. 뛰어난 동력 전달 성능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아이신의 6단 자동 변속기를 넣었고 최고 출력은 181마력에 달합니다. 렉스턴 스포츠는 지금 대형 SUV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누리고 있는 G4 렉스턴을 기본으로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사각 감지 그 시스템이라든가 이러한 현재 G4 렉스턴에 적용하고 있는 최첨단의 안전장비를 적용을 해서 새로운 신형 강판 프레임을 적용을 해서 국내 최고의 견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픈형 데크로 공간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실제 1111리터의 데크 용량을 자랑해 기존 SUV 트렁크보다 널찍한 공간이 특징입니다. 전원 생활이나 오토 캠핑, 수상 레포츠 등 다양한 레저 활동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안전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차체에 79.2%의 고장력 강판을 적용했습니다. 또 험로에서 양쪽 바퀴의 회전수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장치를 탑재해 주행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가격은 2,350만 원에서 3,090만 원입니다. 연간 국내 판매 목표는 3만 대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티볼리를 앞세워 황무지에 가까웠던 소형 SUV 시장을 키워낸 쌍용차. 티볼리에 이어 렉스턴 스포츠를 통해 현재 걸음마 수준인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의 성장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 비대면 계좌 개설 등 편리함을 무기로 개인 고객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들이 이번엔 개인 고객을 넘어 기업 거래로 영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이 가야 할 길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비대면 영업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기업과 거래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을 손질하며 예금 과목에 기업 자유예금을 추가했습니다. 기업 자유예금은 3, 6, 9, 12월 네 번째 금요일을 기준으로 금리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카카오뱅크가 법인 수신 계좌를 개설한 것을 놓고 앞으로 기업 거래에 나설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업계에선 해석합니다.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도 기업 거래를 위한 펀뱅킹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펀뱅킹은 기업과 은행이 온라인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직원 급여와 대금 정산 등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이 100% 비대면으로만 진행되는 만큼 이들의 기업 영업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인 거래는 대부분 대리 업무로 이뤄져 본인 확인과 위임 등을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일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법인 비대면 계좌 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합니다. 영상통화와 통장 혹은 보안카드 오프라인 전달을 통한 신분 확인 등 모두 7가지 중 3개를 활용해 의무적으로 실명 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 명의인 탓에 생체 인증이 불가능하고 시중은행과 달리 영업 인력이 없어 통장 혹은 OTP 전달도 쉽지 않습니다.
화상통화 역시 대리인이 허용되지 않아 대표이사가 직접 신분증을 들고 상담원과 화상통화를 해야 합니다. K뱅크 관계자는 현재는 비대면 기업 거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단계라면서 우선 가장 단순한 계좌 개설부터 내놓고 앞으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우리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국내 규제를 넘어 국제 공조를 통한 규제를 추진합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시각으로 어제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에 참석해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 공조를 언급했습니다. 암호화폐는 해외를 통한 우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간 국내 규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는데요. 당국이 규제 공조에 불을 지펴서 암호화폐 시장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스튜디오에 금융증권부 정홍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우선 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회의 어떤 자리였고 또 여기서 우리 정부가 어떤 내용을 제안했다는 겁니까? 네, 금융안전위원회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입니다. 각국의 금융당국과 중앙은행 등 30개 회원기관과 IMF와 BIS 등 8개 국제기구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된 고위급 회의인데요. 이 자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각국의 암호화폐 문제 대응을 서로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김 부위원장은 전통적인 규제 영역 밖에 존재했던 암호화폐가 최근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금융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상의 거래가 불법 행위나 자금 세탁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금융안전위원회가 나서야 할 시점이 됐다면서 암호화폐가 금융안정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금융안정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의 내용과 효과 등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공유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국경이 없는 암호화폐가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통된 방향의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국제 공조에 한국이 앞장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행보를 보이게 된 배경 어떤 걸까요? 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암호화폐 열풍이 유독 한국에서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리며 한국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열풍이 과잉됐다는 시각은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은 어제부로 국제 시세를 매기면서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한국 거래소 가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밝힌 이유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의 가격 일탈이 심하다는 것인데요. 극심한 가격 괴리라는 표현까지 나온 것을 보면 한국의 암호화폐 가격이 국제 시세를 크게 웃돌아 시장을 왜곡되게 보여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인 비트맥스의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의 모든 암호화폐 가격에 30%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광풍의 진정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요.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규제 때문에 4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된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건너편 국가인 일본에서는 오히려 암호화폐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도 밝혀져서 국제 공조가 가능할지 의문도 생기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정구 금융위원장은 어제 암호화폐와 관련된 긴급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 규제에 대한 우려에 직접 답을 했습니다. 우선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거래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 위원장은 이런 인식은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암호화폐와 관련 없이 블록체인 기술은 발달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대부분 이해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흔히 일본은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정책 공조가 가능하겠냐는 시각이 있는데 장금융당국의 설명은 조금 달랐습니다. 금융위는 일본의 경우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이후 가격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거래소를 폐쇄한 중국은 장외거래에 문제가 있다는 말도 있다면서 나라마다 거래나 부작용 패턴이 달라 일률적으로 볼 수 없고 각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주고받는 정책 공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이 김용범 부위원장이 글로벌 금융 안정을 이유로 이 암호화폐 규제 국제 공조를 제안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암호화폐 가격 급등락을 안정화하는 장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금융위가 밝힌 목표는 기본적으로 불법 거래 차단입니다. 이를 통해서 선량한 암호화폐 이용자나 거래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인데요. 사실 어제 있었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 관련 브리핑에서 추가로 발표된 규제는 없었습니다. 최은 금융서비스국장은 만약 적정하게 시세가 형성된다고 하면 김치 프리미엄과 같은 현상이 특정 시장에서만 발생하기 어렵다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취급업소마다 프리미엄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다고 정부가 시세까지 관여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되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한 개입을 할 계획이 없고 하기도 어렵다고 밝힌 셈입니다. 네, 우리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국제공조 제안과 관련해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한 중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국과의 원전 계약에 만족하며 원자력 발전소 분야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칼둔 청장과 백 장관은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제3국 원전시장 공동 진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리에서 칼둔 청장은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친분과 한국의 원전 건설 경험을 활용해 사우디 등 제3국의 원전시장에 공동 진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백 장관은 조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칼둔 청장이 사우디에 진출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 조언해줬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날 회동에서는 일각에서 거론되어 온 것처럼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사업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백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원전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불만도 없었고 오늘 칼둔 청장도 왜 한국에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는지 본인도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칼둔 청장이 바라카 원전의 우리 건설진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예상과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물산이 건설과 상사, 리조트 등 3개 사업부문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삼성물산 인사에서는 60대인 최치훈, 김신, 김봉영 사장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각각 50대인 이영호, 고정석, 정금용 부사장이 물려받았습니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과 화재, 증권, 카드 등 금융계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사가 사장단 인사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삼성물산을 포함해 사장단 인사가 난 계열사들을 보면 50대 사장으로 세대 교체 원칙이 관철됐습니다. 젊은 피수혈과 세대 교체를 통해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인사 원칙이 그룹 전체를 관통해 일관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과거와 내부 인사를 승진 발탁해 계열사 간 사장단 인사에 칸막이가 생기고 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는 계열사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시장 상장 제도를 개편해 이익이나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는 단독 상장 요건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오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코스닥 상장기업과 예비상장기업, 중기특화 증권사 등과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간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해왔던 계속사업이익과 자본 잠식 요건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세전이익이나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 요건을 신설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거래소 코스닥 본부장이 겸임하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분리 선출하고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는 최 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들이 포함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오는 11일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전체 회의 기조 발언에서 2월 민족의 명절인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자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면 2015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 잔액은 2,000조에 육박해 직전 분기보다 약 40조 원 불어났습니다. 증시 변동성은 큰 반면 예금금리가 오르면서 증시자금이 은행권으로 유턴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김정태 회장의 3연임 여부로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나금융은 오늘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후보군을 종전 27명에서 16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오는 22일 후보자들의 발표와 심층 인터뷰를 거쳐 차기 회장 후보를 확정합니다. 검찰이 부영그룹의 탈세 및 횡령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오늘 오전 중구 부영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부영주택을 비롯한 부영그룹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